그러면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요. 우리도 어떤 금리와 관련해서 한국은행만의 어떤 그 분위기를 볼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미국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은 따라가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미국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시장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창구를 비교적 정기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런 전통은 없는데 최근 들어서는 더 이제 뭐랄까 소통이 줄어드는 것 같은 인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더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는 게 1차적으로 미국의 통화정책,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나라 같은 다른 나라로 전달되는 매개 변수인 환율의 영향을 점점 더 크게 받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금리는 결국 미국 통화정책, 그 다음에 달러원 환율, 이게 거의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 특히 이제 추세, 한 번은 우리 그 국내적 요인에 의해서 더 내리고 한두 번 더 올리고 할 수는 있지만은 통화정책 기조의 추세적인 그 기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 통화정책과 환율이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미국의 연준 발표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점점 더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달리 표현하면은 그 달러의 그 지배적인 통화로서 달러의 위력이 갈수록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특히 더 달러의 지배력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연준이 과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외로도 이제 돈을 방출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달러를 편하게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거래 은행에 있는데 굉장히 경기가 안 좋고 우리 업황이 안 좋아서 자금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때 마침 은행 대출 창구를 닫아버린다면은 그 은행하고 거래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려울 때도 비싸긴 하지만은 돈을 잘 빌려주더라. 그러면 그 은행하고 이제 계속 거래하듯이 달러라는 기축 통화가 굉장히 이제 달러로 부채도 많이 일으키고 전 세계에서 이제 자기 나라에선 달러를 안 쓰지만은 무역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거래상 편의를 위해서 달러로 부채를 많이 일으키는데 달러로 부채를 일으키니까 만약에 어떤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상황에서도 특히 연준은 굉장히 신속하게 그 경색을 풀어주더라 라고 한다면은 달러를 빚을 계속 내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달러를 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달러가 얼마만큼 많이 뿌려졌느냐가 결국은 그 지배력이 더 강해졌느냐 약해졌느냐를 그 가늠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거래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그 달러로 얼마나 많은 부채를 일으키느냐, 그런 것들이 지배력의 핵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그 달러 패권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벌어진 이번 그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은 달러 패권이 더 강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패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영향력, 가치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일 수 있는데 지배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더 강해졌다고. 더 강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게 관점이 약간 좀 바뀌어질 필요도 있겠네요. 그 예를 들어서 무역 결제 비중이 얼마냐, 그다음에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관심이 되고는 있지만은 지배력이라는 기준이라면은 그보다 좀 더 그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는 달러로 전 세계에서 이제 일으키는 달러 부채의 비중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지배력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기축통화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강해지면은 미국 국민들은 똑같은 물건인데도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달러를 그 빚을 많이 냈다면은 기본적으로 달러 그 잔고를 예금 잔고를 또 많이 갖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를 어느 정도 달러로 부채만 달러로 지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국가 경제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외채가 특히 외채가 많고 특히 그게 달러로 많이 돼 있다면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외환보유액도 또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달러 부채를 많이 가지게 된다는 말은 그만큼 달러가 많이 풀렸다는 것이고, 그 풀린 달러는 누군가는 또 달러로 된 미국의 자산을 갖게 되겠죠. 미국 예금이든 미국 국채든 간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하는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기축통화의 패권, 지배력, 뭐 과거에 프랑스에서는 터무니없는 특권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하긴 처음에 그 무역 적자, 미국이 무역 적자를 발생시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달러를 각 나라들에 공급하는 하나의 공급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가 얼마고 뭐 이런 얘기에 의미 없다, 뭐 이렇게 폄하하는 분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예. 실제로 그거는 미국을 위한 행위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화폐라는 거는 경제가 어쨌든 그 꾸준히 커진다면은 네. 거래 규모도 커지는 거고, 거기에 합당하게 이제 통화 유통 속도가 동일하다면은 화폐가 거래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와 동일하게 이제 화폐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미국 달러라는 기축 통화가 미국의 굉장히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서, 경상수지 흑자라는 것은 미국이 다 돈을 벌어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화폐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렇다면은 화폐가 점점, 이 돈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돈이고 귀한, 왜냐하면 항상 흑자를 내는 돈이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높은 돈이긴 하지만은 이게 국제 통화로 범용될 수는 없는 통화다. 그렇죠. 너무 귀해지니까. 그러면은 꾸준히 이렇게 공급되는 통화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무역 수지 흑자를 오랫동안 냈다 해서 미안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기조적으로, 네. 영구적으로 굉장히 무역 수지를 항상 적자를 낸다는 거는 그것도 이제 미국의 특권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굳이 기축 통화 국가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GDP의 일정한 수준으로만 꾸준히 적자를 관리할 수 있다면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DP 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의 흑자 적자는 균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자신들이 그 많은 나라들의 물건을 사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 그만큼 이제 많이 사준다는 게 마치 그 선심을 베푸는 것 같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만큼 과소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우리가 달러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안 하면 사실 우리 종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가 특권인 거죠. 예. 미국의 가치를 그만큼 인정해 준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폐라는 거는 이렇게 좀 들어가 보면 이게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리하고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이 되게 관심 있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달러가 이제 보통 하락을 하면 가치가 보통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금 가격은 상승하는 게 이제까지 원리였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패턴 보통 그렇게 좀 자주 일어났죠. 근데 이제 요즘은 금과 달러의 가치가 같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상황은 왜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금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금이 너무 떨어지는 예. 거죠. 그러니까 금 시장에 대해서 그 분석하고 전망하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금이 어떤 때 오르고 어떤 때 떨어지느냐 하는 건 쉽지 않은데, 크게 보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달러로 표시한 금은 몇 달러에 기본적으로 뭐 1,800달러 1온스에 네. 뭐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 기준으로 그 표현대로라면은 달러가 떨어질 때 금은 대체로 이제 그 금 가격은 올라가겠죠. 금의 상대 가격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1,500달러 1온스당 1,500달러 하던 금이 2,000달러가 됐다라고 했을 때 금이 과연 올랐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만약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달러당 1,000원 하던 것이 500원으로 떨어졌다면은 금이 1,5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금을 샀다면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금이 오른 게 아니라 분명히 달러가 떨어진 게 분명하고, 달러가 금에 대해서도 떨어졌지만은 우리 원화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떨어졌고,
금이 달러에 대해서 올랐지만은 우리 원화는 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화를 가지고 금을 샀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금이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달러가 떨어진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금은 미국 실질금리하고 가장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로 움직이고, 그 미국 실질금리가 보통 떨어질 때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경향도 많지만은 아닌 경우도 있고, 미국 실질금리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경우에도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은 아닌 경향도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 금값이 달러로 표시한 금값이 꺾인 거는 8월 말 뭐 9월 초부터 달러가 뭐 또 이렇게 이제 그 이후로 달러가 등락하긴 했지만은 8월 말 이후에 미국 실질금리가 8월 초부터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8월에 미국 실질금리가 바닥을 치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영향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럼 미국 실질금리가 더 이상 못 떨어지고 바닥을 쳤다면은 금은 더 올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이 더 올라가기 어렵다면은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더 하락하는 요소가 된다. 그렇죠. 위에는 막혔다면 그냥 파는 게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 최근에 며칠 동안은 미국 실질금리가 다시 떨어지고는 있지만은 전저점을 뚫고 내려갈 것이다. 8월의 저점.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오버슈팅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금은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른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금이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 의견을 보면, 어차피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 엄청난 양적 재정 정책을 펼칠 거 아닙니까? 네. 달러는 계속 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 안전자산으로서의 금 가치는 오르는 거 아니야? 이게 당연한 상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금이 올랐었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바이든 정부가 이제 들어섰을 때 대대적인 재정 부양 정책을 편다면은, 첫째 달러는 어떨 것이며 둘째 금리는 어떨 것이냐, 금리 중에서도 실질 금리는 어떨 것이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초기에는 아마 과감한 재정 부양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달러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경제가 그 결과로 굉장히 신속하게 이제 더 활기를 찾고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2%로 상승해서 그런 이제 그 경로를 보인다면은 사람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이제 머리에 떠올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인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때 만약 연준이 정책적으로 아니야, 우리는 2% 넘어서도 한참 동안 금리 안 올릴 거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 역사적으로 봐왔던, 그리고 최근까지 예상해왔던 그런 경로보다 훨씬 우리는 더 부양적으로 계속 돈을 풀 거다라고 한다면은 달러는 더 떨어지겠죠.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단기 금리는 낮게 깔릴 것이고, 장기 금리는 좀 오를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금리도 연준이 계속 누르려고 할 것이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은 금리가 못 올라가는. 그렇다면은 경기는 막 불부터 올라가는데 금리는 중앙은행이 계속 누르니까 경기는 더 이제 열기를 내면서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한동안은 달러가 막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더 높아지고 하겠지만은, 결국은 연준이 그렇게 무모하게 무책임하게 막 인플레이션을 방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또 이제 사람들은 수시로 이제 긴축을 두려워하고 예상하게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칠 텐데,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막 이제 살아나고 경제가 열기를 내고 하는데, 미국이 장기 금리를 이렇게 누르면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데 금리는 그대로면은 실질 금리는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금값은 오르는 게 거의 정석이고, 이때는
달러가 설사 좀 강하더라도 금값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질금리가 중요한 요소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그래서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으면은 달러도 그렇게까지 강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그 중앙은행이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들이 그 방관하고자 하는 용의가 있느냐, 이게 한 가지 중요하고, 그 이전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만큼 대대적인 재정부양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는가 하는 먼저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그걸 전제로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보통. 예. 그럴 거라고.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를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중앙은행의 역량,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는 못하더라.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 동안 봐왔듯이 꾸준히 아주 굉장히 더디게, 그야말로 이제 그때 버냉키 의장이 말했듯이 화가 날 정도로 아주 더디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더 끌어올린 거는 트럼프의 이제 재정 정책이었죠. 그런 것처럼 재정 정책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거의 뭐 제로고 이미 양쪽 완화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적은데, 그만큼 재정 정책이 결정적인 요소일 텐데, 그 재정 정책을 그렇게 예상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상하 양원이 예산안을 다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하 양원이 모두 민주당 수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원은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으로 있지만은 상원은 현재 그 민주당이 소수당이고, 1월 5일에 조지아주에서 상원 의원 재선거가 있는데, 이 두 석에 대한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이기면은 50대 50이 됩니다. 그래서 동률이 됐을 때 미국 부통령이 이 그 캐스팅 보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월 5일 미국 조지아주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은 대대적인 재정 정책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전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그 증시 좀 올랐을 때 보면 그 선거 직전에 예. 그 블루웨이브라고 해서 민주당이 다 차지할 거를 기대한 그 랠리가 잠깐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뭐 그 조지아주 거기에서 이제 두 석이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정해지고, 만약 공화당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과감한 재정 정책을 쓰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민주당이 승리하면은 굉장히 증시에 좋을 것이냐? 그건 뭐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날 증시가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제 생각에는 뭐 최근에 한 보름 사이에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미국 재무장관 후보로 지명될 것이다 하는 이런 뉴스가 또 호재로 작용해서 증시가 오르고 했고, 뭐 당연히 저는 뭐 호재라고 생각하지만은 제닛 옐런 100명이 있어도 의회가 야당 손에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재정 부양은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연준 의장은 굉장히 많은 수단을 갖고 있지만 재무장관은 거의 수단이 없습니다. 재정 정책은 거의 뭐 전적으로 의회 소관이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의회가 놓으라고 하면은 재정 부양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요즘 일각에서는 그 연준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고, 사실 이제 재무부의 어떤 하급 기관으로 그 위상이 격화된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재무부가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그 시장을 끌고 가야 되는 네. 권한과 책임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재무부 장관이 아니라 의원에게 달려 있는 거라고 봐야겠군요. 재정 정책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과 미국 재무부의 어떤 위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 요즘 나오는 게 현대통화이론 MMT에 대한 이야기가 예. 많이 나오잖아요. 예. 결국은 이제 정부가 돈을 직접 쓰게끔 예.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국가부채도 문제 없다.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사실상 MMT를 차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됐을 때 연준의 위상이 달라지는 건 없는 건가요? 위상이라는 건 뭐 어떻게 위상이 높고 낮은 게 어떤 의미냐 굳이 따지자면 그것도 이제 애매할 수 있는데. 네. 아니 일단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우리 연준을 보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미국 재무부 장관을 봐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두 다 재무장관을 쳐다보면 재무장관은 이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막 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권한에 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일 것이고, 결국, MMT와 유사하게 거의 지금 이미 도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연준도 인플레이션을 마구 솟아오르게 그렇게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신뢰가 아직은 있고, 연준도 정부의 기관이고 재무부도 정부의 기관입니다. 다만 연준은 제도상으로 그 운영을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고, 대신 운영을 독립적으로 행하되 무엇을 달성해야 된다 하는 책무를 의회가 법으로 부여를 했죠.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법적으로 선출된 기관인 그 의회가 법적으로 부여한 연준의 책무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는 당신들이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방법을 찾아라 하는, 그 다음에 화폐를 발행할 권한이라든가 권한도 이제 같이 부여를 한 것이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연준으로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통화 정책이 거의 없고, 연준의 법적인 책무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 물가의 안정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물가의 안정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여전히 상식적으로는 물가의 안정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물가의 안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 중앙은행들이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말하는 물가의 안정이라는 것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렇죠. 2%에서 너무 밑으로 떨어져서 일본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일종의 이제 나름의 화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물가의 안정, 완전 고용, 이 법적인 책무를 달성하는 데는 중앙은행이 자기들은 힘이 이제 수단이 소진됐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재정 정책을 이제 펼치려면은 빚을 내야 되는 거고 적자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돈 대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MMT 현대통화 이론이 적용되는 시장 상황이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이게 이제 결국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가 이제 깔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의 가격은 상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결국 이제 MMT와 유사하게 그야말로 조지아주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첫째. 두 번째로 이제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재정 부양 정책을 펼치고, 연준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대로 상당 부분 국채를 사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경기가 그렇게 해서 고용과 함께 빠르게 살아나가고 인플레이션도 높아지는데 연준은 계속해서 초저금리를 유지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빨리 올라갈 테고, 그렇다면은 금이 분명히 오를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실질금리를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한 0.8%대 그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연준은 완전히 그 가능성을 차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제로 금리 밑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을 반복해서 이제 밝혀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 그 사람들이 예상하는 경제 전망하에서는 미국 연준이 마이너스로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0%라고 한다면은 실질금리라는 것은 그 이제 국채 수익률 명목금리라고 하는데, 이 국채 수익률 0%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실질금리는 그 0% 빼기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율이 1.5%일 때는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5%고 0 빼기 1.5니까, 인플레이션이 2%일 때는 마이너스 2%고, 인플레이션이 2.5까지 올라간다면은 제로 금리일 때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집니다. 즉 명목금리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금값을 띄워 올릴 수 있는 실질금리는 어디까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거의 전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8월 이후로 실질금리가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고 더디게나마 이제 반등해온 이유는 뭔가 하면은 미국의 명목 국채 수익률이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다가 인플레이션, 그 국채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는 더 이상 높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질금리는 바닥을 치고 이제 조금씩 올라온 것이죠. 근데 이거를 다시 꺼트리려면은, 주저앉히려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야 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높아져야 되고, 그러려면은 팬데믹 위기 이전에도 국채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2.4를 넘어선 적이 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 1.8 정도 되는데, 그 이상으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야 되겠죠. 2.4 이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폴 크루그만 교수가 얘기했듯이 연준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무책임한 언행을 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또 재정 정책이 엄청나게 또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히려 지금 상황보다는 금리 인상, 이러저러한 이유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라든가 분위기가 나올 때 오히려 금리 인상될 수 있는, 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아닙니다. 금리 인상 신호가 이제 아예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더 어려워집니다. 더 떨어지는 실질 거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실질 금리를 계속 낮출 수 있다면은 금은 뭐 거의 그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달러가 약세기 때문에 금이 이제 올라가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원화를 가진 사람이 보기에도 금값이 올라간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금리라고 봅니다. 네. 그 실질금리 말씀을 하시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기준금리 자체는 변동은 없잖아요. 제로금리에서. 그렇지만 시중은행들이 시장금리를 통해서, 시장금리는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금리라는 형태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0.89, 그때 이제 백신 발표가 막 나왔을 때는 1% 부근까지 올라왔었던 거죠. 그만큼 이제 국채 수익률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0.89, 1% 갔다가 좀 밀렸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봐서는 이제 조금 올라와 있는 추세이고, 차트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그 시장금리라는 것이 별로 못 올라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경제 전망이 이제 좀 더 낙관적으로 바뀌면서 금리도 이렇게 올라온 측면이 있고, 그게 뭐 시장이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는데, 모두의 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특히 이제 또 연준이 이렇게 거의 뭐 문 앞에 창 하나 들고 이제 지키고 있는 것처럼 무섭게. 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좀 정리를 해서, 금을 안전자산으로서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상황에서도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금보다는 다른 어떤 대체할 만한 자산이 있다고 보시나요? 금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되게 어려운 자산이, 저는 뭐 금은 자산이라고 보지 않고 원자재라고 생각합니다. 원자재. 예. 굉장히 이제 뭐 하여튼 광의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경기가 막 침체에 빠질 것 같고 주가가 막 떨어질 때는 금값이 오르기 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왜 오르는가 하면은 실질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이제 나빠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가도 막 떨어지고 할 때는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낮추겠구나, 실질금리를 떨어뜨리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이제 금값을 올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은 실질 화폐, 실물 화폐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질이라는 표현하고 상당히 잘 매치가 되는 원자재입니다. 원자재가 다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떨어질 때는 금이라는 거는 이자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의 실질금리는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실질금리가 1%일 때는 금을 갖고 있으면은 1년에 1%씩 손해를 보는 그렇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금의 보유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보유 비용이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라면은 금 좀 가져도 괜찮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금은 또 그 위험 자산 성격을 갖는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일 때 금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디플레이션적인 환경에서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금리는 이제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여지가 없는데 인플레이션도 더 이상 그래서 못 올라간다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져서 명목금리는 못 떨어지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지면은 실질금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경기가 굉장히 침체에 빠져 있고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적인 환경이고 실업이 많다고 해도 금은 못 올라갑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때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금리가 0%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경우에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은 인플레이션을 먹고 산다. 왜? 실질금리라는 것이 인플레이션과 서로 관계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그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이게 보유할 만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매각해야 되는 자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인 경기 침체기에는 금은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실질금리를 중앙은행이 대폭 떨어뜨릴 것이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제 중앙은행이 더 이상 내릴 수 있는 금리가 없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정책 수단도 별로 없다면은 금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상승한 것만도 상당히 높게 오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관점이라.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은 뭐 가려 들으실 필요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은 투자하기에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건데. 워렌 버핏이 네, 굉장히 개인적인 그 취향인데 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은 뭐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이제 보상이 없는 것이고 순수하게 가격 변동에 의존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그만큼 변동성이 크게 노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측정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익률이 뭐 1년에 몇 퍼센트 정도인데 아래 위로 변동이 뭐 그런 이제 변동 위험이 있고 이거는 몇 퍼센트인데 수익률이 또 아래 위로 이런 변동 위험이 있고 리스크가 어떠니까 그럼 이 자산보다는 지금 경기 국면에서는 이게 낫겠다라든가 이런 이제 저울질이 그렇죠. 가능한데 금은 그게 기준이 없네요. 예. 그래서 2,000달러면은 지금 금이 적정한 건가? 그래서 지금 1,800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예. 뭐 1,800달러면 적정한 건가? 아니면은 뭐 2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1년에 임대료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아파트면은 지금 금리에 뭐 10억이면은 싼 건가? 5억이면 비싼 건가? 아파트는 채권이라는 굉장히 벤치마크가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을 비교할 수 있지만은 금은 그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네요.